그들이 제 소유의 집, 현관문 자물쇠를 바꿔버렸더군요. 며느리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여긴 저희 집이에요, 어머님. 그 애는 제가 울음을 터뜨릴 줄 알았겠죠. 하지만 저는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그 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지금 이 영상을 어느 나라에서 보고 계신지, 그리고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주도에 사는 여동생 은혜네 집에서 2주를 보내고 돌아와 현관문 자물쇠에 열쇠를 꽂았을 때 저는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바로 직감했습니다. 아무리 힘을 주고 흔들어도 열쇠는 헛돌기만 했습니다. 마치 자물쇠 자체가 낯선 것 같았죠. 누군가 바꿔버린 것처럼요. 심장이 어찌나 세차게 뛰던지 이대로 현관 앞에서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지난 40년간 청소 일을 하며 제 피와 땀으로 장만한 이 집 앞에서 말입니다. 바로 그때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문지방에 그의 최윤아가 서 있었습니다. 제 며느리였죠. 하지만 지난 3년간 봐왔던 상냥하고 모범적인 그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그의 얼굴에는 자기 집에 방해꾼이 나타났다는 듯 차갑고 가시 돋친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등골이 오싹해지는 목소리로 그 애가 말했습니다. 저희가 다 바꿨어요. 이제 여긴 저희 집이에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우리 집이라고? 우리? 이 집은 제가 16살 때부터 한 푼 두 푼 아껴가며 제 돈으로 직접 산 집입니다. 저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사무실 바닥과 화장실을 닦았습니다. 그렇게 돈을 모으고 또 모아 마침내 4억 5천만 원을 마련했고 그 돈으로 이 집을 샀습니다. 제 이름으로 등기를 마쳤고 제 서명으로 계약했죠. 하지만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맹목적인 사랑 때문에 제 외아들 민준이가 아내와 함께 자기들 집을 마련할 때까지 잠시 지내도록 허락했습니다. 잠시라니. 이 얼마나 위험한 단어인가요? 그게 무슨 말이니, 유나야? 속에서는 울분이 터져 나왔지만 저는 애써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이 집은 내 명의로 되어 있고 세금도 내가 내고 관리비도 내가 내잖니. 이젠 아니죠. 며느리는 제 말을 끊으며 입꼬리를 살짝 비틀었습니다. 저랑 민준 씨가 벌써 다 준비했어요. 필요한 서류도 전부 저희 손에 있고요. 어머님은 이제 여기서 사실 수 없어요. 모든 게 변했다는 걸 아셔야죠.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단순히 심장이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곳. 가족은 신성한 것이라는 믿음. 지난 67년간 바친 제 맹목적인 모성애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사실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균열과 함께 제 안에 또 다른 태엽이 감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되고 단단한 태엽이었죠. 수년간 다툼을 피하기 위해 참고 양보해왔던 바로 그 여자가 마침내 허리를 꼿꼿이 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제 깊은 곳, 그들이 감히 상상도 못할 비밀이 잠들어 있는 곳에서부터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작년에 민준이가 엄마, 항상 연락되어야 하니까라며 사준 바로 그 휴대폰이었죠. 유나야, 마침 잘 말해줬구나. 제 자신도 놀랄 만큼 차분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제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보여줄 때가 된 것 같네. 그 애의 눈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제가 왜 울거나 애원하지 않는지, 왜 어깨를 축 늘어뜨리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그들이 상상했던 모습과는 달랐겠죠. 하지만 저는 그들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67살의 여자가 자기 집 자물쇠가 바뀐 상황에서 오히려 미소를 짓는다면 그건 상대의 계획을 산산조각 낼 비장의 카드를 쥐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그 카드가 있었습니다. 최윤아는 제 얼굴과 휴대폰을 번갈아 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때
그림자처럼 민준이가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아들은 거짓말을 들킨 사춘기 소년처럼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민준아,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 네가 물었었지? 왜 엄마는 항상 늦게 들어오냐고. 왜 손이 항상 빨갛고 거치냐고. 왜 다른 집처럼 영화 보러 갈 돈도 없냐고. 아들은 고개를 더욱 숙였습니다. 물론 기억하고 있겠죠. 하지만 모든 것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떠나던 그해 12월, 그는 식비까지 몽땅 챙겨서 사라졌단다. 그때부터 나는 하루에 3탕씩 일을 뛰기 시작했어. 새벽 5시부터 8시까지는 시내에 있는 김 사장님 빵집을 청소했지. 60평이 넘는 바닥과 오븐, 진열대를 제빵사들이 오기 전에 반짝거리게 닦아야 했어. 그걸로 한 달에 50만 원 남짓을 받았고, 내 손은 뜨거운 증기와 화학약품 때문에 늘 화상투성이었지. 하지만 난 신음 한 번 내지 않았다.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는 보험회사 건물을 청소했어. 3계층, 30개의 사무실, 6개의 화장실에 화초까지 돌봐야 했지. 그렇게 한 달에 120만 원을 더 벌었어. 민준이 너보다 무거운 청소기와 물통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렸고, 눈을 따갑게 하는 세제 거품과 싸워야 했어. 나는 그렇게 번 돈을 한 푼도 빠짐없이 모았단다. 그리고 밤, 네가 잠들면 나는 또 밖으로 나갔어. 병원 진료실 2곳과 법률사무소 1곳을 더 청소했지. 그걸로 또 50만 원을 더 벌었어. 새벽 2시가 다 되어서야 집에 돌아와 쓰러지듯 잠들고 3시간 뒤인 새벽 5시면 다시 일어나야 했지. 엄마, 몰랐어요. 아들이 숨을 내뱉었습니다. 몰랐던 게 아니라 알려하지 않았겠지. 제가 대답했습니다. 가슴 속에서 차오른 것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지치고 무거운 슬픔이었죠. 네가 친구들처럼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사달라고 졸랐을 때 나는 중요한 걸 위해 돈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어. 그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 우리 집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지. 더 이상 집주인에게 사정하며 쫓겨나지 않아도 되는 우리만의 공간 말이야. 저는 15년간 하루 18시간에서 20시간씩 그 힘든 일을 계속했습니다. 친구들은 그러다 미쳐서 쓰러질 거라고 했죠. 어떤 아들이 그만한 희생의 가치가 있냐면서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허리의 통증 하나하나, 화상 자국 하나하나, 잠 못 이루는 밤 하나하나가 통장 속 숫자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요. 민준이가 20살이 되었을 때 제 통장에는 이미 2억 5천만 원 가까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후로 10년을 더 일했고 마침내 이 집을 살 수 있는 4억 5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조용한 동네에 방 3개, 화장실 2개, 그리고 넓은 부엌이 있는 집. 아들과 미래의 며느리가 손주들을 데리고 놀러 왔을 때 맛있는 음식을 해먹일 수 있는 그런 집을요. 저는 최윤아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민준이 널 생각하며 이 집을 샀. 네가 언제든 환영받을 수 있는 곳. 내 손주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곳. 그리고 내가 세상을 떠나더라도 네가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너만의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민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순간 아들이 정신을 차리고 제 편에 서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우리 집에 굴러들어온 저 여자와 저 사이에 서줄 거라고요. 하지만 입을 연 것은 최윤아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더 이상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다 좋은 말씀이지만 세상이 변했어요. 저랑 민준 씨에게는 저희만의 계획이 있다고요. 어머님의 옛날 이야기는 이제 필요 없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전쟁은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민준이가 그 애를 처음 데려온 3월의 어느 일요일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우리는 아들이 은행에 취직한 후로 거의 매주 그랬듯 공원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보온병에 담아온 커피와 샌드위치를 먹으며 느긋하게 대화를 나누곤 했죠. 그런데 저 멀리서 아들이 어떤 아름답고 세련된 여자와 손을 잡고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그 애의 미소는 진열장의 마네킹처럼 완벽했죠. 엄마, 인사해. 유나야. 아들은
앞으로 행복만 가득할 거라 믿는 남자들의 그 빛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인생의 여자야. 그 애는 다가와 마치 100년은 알고 지낸 사람처럼 저를 껴안았습니다. 어머님, 꿀처럼 달콤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죠. 민준 씨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세상 최고의 어머니시라고요. 다 어머님 덕분에 지금의 민준 씨가 있는 거라고요. 어떤 어머니가 이런 칭찬에 녹아내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들이 연애하던 첫 반년 동안 그 애는 완벽한 며느리였습니다. 꽃을 들고 찾아오고 부엌일을 돕고 저희 집안의 음식 레시피를 물어봤습니다. 아들의 생일에 함께 만두를 빚으며 그 애는 말했죠. 저도 언젠가 어머님 같은 엄마가 되고 싶어요. 민준 씨를 위해 밤낮으로 일하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게 진짜 사랑이죠. 그들이 결혼했을 때 저는 혼인신고를 하고 좋은 식당에서 피로연을 열어주자고 주장했습니다. 음악, 사진, 모든 것을 남들처럼 해주고 싶었죠. 그들의 결혼식에 2천만 원 가까이 썼지만 아들이 행복하다면 돈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제가 결혼 선물로 이 집 등기부등본 사본이 담긴 예쁜 서류 봉투와 함께 언제나 가정을 시작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가 되기를 이라는 쪽지를 건넸을 때 최윤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물론 진짜 등기 서류는 제 이름으로 된 채로 제가 보관하고 있었지만요. 그들은 제 뜻을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너희에게는 언제나 돌아올 집이 있다는 의미를요. 결혼 후 첫 몇 달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 애는 요리를 했고 우리는 함께 청소하며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최윤아는 병원 비서로 일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고 간호학을 공부하고 싶다는 꿈도 털어놓았죠. 민준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도요. 밤이면 침실에서 들려오는 그들의 웃음소리와 미래를 계획하는 소리를 들으며 제 마음은 조금씩 놓였습니다. 아들이 가정을 꾸리고 집이 사람 사는 소리로 가득 차는 제 꿈이 이루어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독사는 독을 숨기는 데 능숙한 법이죠. 처음에는 제가 예민한가 싶을 정도로 미미한 변화였습니다. 어머님, 이 소파 너무 낡았네요. 거실 분위기 좀 바꿔볼까요? 혹은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식이었죠. 응, 시어머님이랑 같이 살아. 근데 우리 집 마련할 때까지만 잠시. 잠시라는 단어는 점점 더 자주 들려왔습니다. 제가 듣지 못할 거라 생각하며 친정어머니와 통화할 때도 제 물건을 치우지 말라는 민준이에게도 인테리어 잡지를 넘기며 깊은 한숨을 쉴 때도 그 애는 잠시라고 속삭였습니다. 그 다음엔 우연을 가장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아끼던 어머니의 유품인 화병이 쓰레기통에서 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먼지 닦다가 미끄러졌어요. 제가 매일 저녁 뜨개질하던 낡은 안락의자에는 지워지지 않는 커피 얼룩이 생겼습니다. 정말이에요.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그 후로는 허락 없는 가구 재배치가 시작됐습니다. 사진첩에서 저희 가족 사진들이 사라지고 벽에는 숨통이 트이게 해준다며 정체 모를 현대적인 그림들이 걸렸습니다. 제가 수년간 갖고 온 화초들은 물 주는 것을 너무 자주 잊어버려서 말라 죽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아, 둘만 남았을 때 제가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유나가 여기서 지내는 게 불편한가 보다. 너희 집을 알아보는 게 어떻겠니? 엄마, 왜 그래? 아들은 늘 그랬듯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유나가 엄마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냥 적응하는 중이라 그래. 시간을 좀 줘. 저는 3년이라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 외에 본격적인 변화는 함께 산 지 정확히 2년이 되었을 때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떠보니 거실이 제 거실이 아니었습니다. 제 가구들은 버릴 것처럼 구석에 몰려 있었고 중앙에는 제가 본 적도 없는 세련된 새 가구 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최윤아는 마치 당연하다는 듯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어머님, 마음에 드세요? 민준 씨랑 제가 분위기를 좀 바꿔봤어요. 우리가 결정했다고? 관자놀이에서 피가 끓었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유나야,
저건 내 가구고 여긴 내 집이야. 어떻게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그 애는 이제 아무런 단맛도 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보기에 흉할 정도로 낡았잖아요. 이게 훨씬 현대적이고 실용적이에요. 민준 씨도 아주 좋아하던데요. 저녁에 퇴근한 아들은 새 소파에 앉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편하다. 당신 안목 최고야. 민준아, 제가 구석에 제 가구들을 가리켰습니다. 저건 어떡하고? 엄마, 저것들은 이제 쓸모가 없잖아요. 필요한 사람 주는 게 낫죠. 그 대신 우리가 준다고? 제 집에서 제 노동으로 산 가구를 묻지도 않고 아들이 주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이 새 단장한 거실에서 성공적인 변화를 자축하는 동안 저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일주일 뒤 최윤아는 제게 예고도 없이 친구들을 집에 불러 모임을 가졌습니다. 제가 시장에서 돌아왔을 때 부엌에는 낯선 여자 5명이 제 찻잔으로 건배를 하고 제 접시를 쓰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없는 사람인 양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요. 이분이 우리 시어머님. 제가 들어서자 최윤아가 말했습니다. 내가 얘기했던 분이야. 인테리어에 대한 관점이 아주 구식이시거든. 그들은 젊은이들이 구식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그 특유의 동정 어리고 거만한 시선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도 그래. 한 명이 킥킥거렸습니다. 낡은 것만 붙들고 시대가 변하는 걸 몰라. 자기들만의 공간이 필요한 거지. 다른 이가 덧붙였습니다. 자식들이 결혼하면 부부가 자기 정체성을 만들어가야 하잖아. 제가 대화에 끼어들려 하자 그들은 부드러운 미소로 저를 밀어냈습니다. 어머님, 피곤하실 텐데 좀 쉬세요. 여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저는 제 부엌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후로는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집 전체의 가구 배치가 바뀌었고 먼지 쌓인다는 이유로 제 사진들이 내려졌습니다. 할머니가 물려주신 귀한 식기들은 아껴둬야 한다며 치워지고 최윤아가 좋아하는 접시들로 대체되었습니다. 어머님, 어느 날 그 애는 제 크리스마스 장식품들을 상자에 담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너무 낡았잖아요. 올해는 새롭고 세련된 걸로 사요. 유나야, 그건 40년이나 된 거야. 제가 상자로 손을 뻗었습니다. 민준이가 어렸을 때 내가 사서 매년 12월마다 같이 장식했던 거야. 우리 집 전통이라고. 전통도 변하는 거예요. 그 애는 단호하게 말하며 제 손을 밀어냈습니다. 저랑 민준 씨는 저희만의 가족 전통을 만들고 싶어요. 12월이 되자 제 집은 카탈로그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변했습니다. 깔끔하고 현대적이고 텅 비어 있었죠. 수십 년간 집을 추억으로 채워왔던 물건들은 사라졌습니다. 민준이는 아내의 비위를 맞추는데 너무 익숙해져서 자기 인생의 조각들이 집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결정타는 대구에서 온 그 애의 부모님 방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오기 전 최윤아는 제 침실까지 멋대로 가구 배치를 바꿨습니다. 여행 가방을 놓기 편하게 해야 한다면서요. 얘들아, 집이 정말 멋지구나. 그 애의 어머니가 제 집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두 사람의 감각이 엿보이지? 고마워, 엄마. 최윤아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랑 민준 씨가 이렇게 꾸미려고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시어머님이랑 같이 살면서도 저희만의 스타일을 만들어냈죠. 제 집에서 제 가구는 창고에 처박아 두고 제 추억은 상자에 담아둔 채로 자신들만의 스타일이라니. 그날 밤 제가 잠들었다고 생각했는지 최윤아는 부엌에서 전화로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어머님이 스스로 나갈 거야. 곧 이사 가기로 결심하게 될 거라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8월 15일이 모든 것을 뒤엎을 거라는 사실은, 그것도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뒤엎을 거라는 사실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8월 15일,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이른 아침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진지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순자 씨 되십니까? 저는 부산에 계신 오빠분 박정수 씨의 변호사 이강현입니다. 이후의 말들은 물속에서 듣는 것처럼 멍하게 들렸습니다. 오빠가 밤사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 예금, 회사 지분을 저에게 남겼다는 것, 그 금액이 약 8억 5천만 원에 달한다는 것, 서류는 준비되었습니다. 직접 오셔야 합니다. 변호사는 제가 숨을 고를 시간을 주려는 듯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부엌 식탁 의자에 앉아 쓰러지지 않으려고 조리대를 붙잡았습니다. 슬픔과 최근 다퉜던 것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갑자기 닥치니 무겁고 원치 않았던 보상. 오빠가 살아만 있다면 이 모든 걸 포기할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인생은 제멋대로 흘러갔습니다. 바로 그때 너무나 시기적절하게도 최윤아가 조용히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눈가는 촉촉했고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저는 이미 그 속에 숨겨진 의도를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 삼가 조의를 표해요. 그래도 이제 이렇게 든든한 노후 자금이 생기셨으니 다행이에요. 어머님 연세에는 그게 더 마음 편하실 거예요. 어머님 연세에는 이라는 말이 갈비뼈 아래에 밝혔지만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애는 물론 모든 것을 엿들었던 겁니다. 저녁에 민준이가 돌아와 저를 진심으로 아들로서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정말 안타깝지만 그래도 엄마가 이제 경제적으로 안전해져서 기뻐. 그 후로 최윤아는 딴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는 커피를 타주고 잘 주무셨는지 묻고 마치 예전처럼 다정하게 부엌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도 모르게 어쩌면 모든 게 나아질지도 몰라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국을 저으며 제가 말했습니다. 이 돈의 일부는 이 집에 투자해야겠다고 생각했어. 부엌도 새로 고치고 화장실도 손보고 테라스를 만들 수도 있겠지.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손주들 교육비로 모아둬야지. 이 집은 우리 가족의 집이니까. 최윤아의 눈이 네온사인처럼 번쩍 빛났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어머님, 저희가 계획 짜는 거 도와드릴게요. 저희가 디자인 감각이 좋잖아요. 그리고 은행에도 꼭 가봐야지. 제가 입꼬리만 살짝 올려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물론이죠. 같이 가요. 어머님, 그런 금융상품들은 복잡해서 혼자 알아보시기 힘들잖아요. 그 애는 너무나도 빨리 말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은행 창구로 갔습니다. 최윤아는 제 옆에 앉아 메모를 하고 예금과 투자 상품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이자율은 얼마인지,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가장 편리한지 꼼꼼하게 물었죠. 돌아오는 길에 그 애는 이미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이 돈으로 임대용 아파트를 하나 더 살 수 있겠더라고요. 그럼 월세 수입이 생기잖아요. 민준 씨가 은행에 있으니 잘 알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네. 제가 대답하며 그 애가 우리라고 말하는 방식을 유심히 들었습니다. 더 이상 어머님이나 어머님 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투자였죠. 덫은 조용하고 거의 다정하게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온 지 3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이 시쯤 저는 부엌에서 들려오는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흥분을 억누른 조용한 속삭임에 잠이 깼습니다. 최윤아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맨발로 살금살금 복도로 나가 벽장 뒤에 숨었습니다. 엄마, 내가 말했잖아. 거의 다 됐어. 그 애는 전화기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목소리에는 동정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죠. 할머니가 완전히 미끼를 물었어. 후안 할머니 역할을 하는 게 너무 좋으신지 아무것도 의심 안 해. 집은 민준 씨 이름으로 돌릴 거야. 세금도 절약되고 공제 혜택도 있다고 말하면 돼. 이 변호사가 서류 가지고 올 거야. 수학이 저편에서 무언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도. 어머님 모든 계좌를 관리하려면 그게 필요하거든.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이라는 단어가 칼날처럼 정적을 갈랐습니다. 저는 벽에 몸을 바싹 붙였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죠. 그리고 그것은 그날 밤 제가 듣게 될 가장 끔찍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복도에 숨을 죽이고 서 있었고, 전화기의 속삭이는 최윤아의 말은 유리 위를 긋는 칼날처럼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네, 엄마, 거의 다 됐어요. 할머니가 완전히 미끼를 물었다니까요. 후한 할머니 역할을 하는 게 좋으신지 가족을 위한 거라니까 뭐든 서명할 기세예요. 집은 민준 씨 앞으로 돌리고 세금 절감이니 뭐니 둘러대면 돼요. 이 변호사가 서류 가지고 올 거고요. 수학이 저편에서 무언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인감증명서 첨부된 위임장도요. 그래야 어머님 모든 계좌를 관리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벽장 뒤에 서서 쓰러지지 않으려고 가장자리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서류 문제는 걱정 마세요. 어머님 서명 필체 샘플도 있고 우리 비서가 저번에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따라할 수 있으니까. 그 애는 킬킬거렸습니다. 만약 무슨 일이 생겨도 우리한테는 근거가 있어요. 요즘 깜빡깜빡하시고 모든 걸 헷갈려 하시잖아요. 치매 초기 증상이라니까요. 민준 씨도 그렇게 믿고 있고요. 우리가 의학적인 근거들을 모으고 있어요. 법원에서 성년 후견인 지정받으려고요. 그러고 나면 요양원으로 보내고 끝이죠. 성년 후견인과 요양원이라는 단어가 관자놀이를 강타했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집은 빨리 팔 거예요. 최윤아는 계속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그러는데 지금 시세로 12억 정도에 내놓으면 금방 나갈 거래요. 거기에 상속재산, 어머님 고물들 판돈까지 합치면 거의 20억은 모일 거예요. 민준 씨는 이미 저쪽 신도시에 좋은 아파트 받았어요. 할머니가 찾아오지 못하게 여기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요.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가 부엌으로 나왔고 저는 그림자 속으로 더 깊이 몸을 숨겼습니다. 누구랑 이 시간에 통화해?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랑. 최윤아가 달콤하게 대답했습니다. 잠이 안 오신대. 걱정돼서. 괜찮다고. 어머님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드리고 있었어. 이제 마음이 좀 부드러워지셔서 당신 앞으로 진명에 이전할 준비도 되셨고 예금 문제도 논의하고 있다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윤아야.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음이 좀 불편하다. 이건 우리 엄마잖아. 꼭 사기치는 것 같아. 제 안에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어쩌면 아들이 정신을 차릴지도 모른다고. 자기야. 그 애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감미롭게 변했습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사기치는 게 아니야. 가족 전체를 위해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돕는 거지. 어머님은 이제 연세도 있으시잖아. 그 많은 재산과 돈으로 뭘 하시겠어? 우리는 젊고 계획도 있고 아이들도 태어날 텐데. 우리가 관리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우리 아이들을 위해 안정적인 미래를 원하잖아. 다시 정적이 흘렀고 저는 제가 키운 그 소년이 아들의 마음속에서 힘을 잃어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알았어. 아들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게 하자. 대신 빨리 진행해. 어머님이 마음 바꾸시기 전에. 그들은 제 부엌에서 서로에게 입을 맞췄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 서서 제 안에 아주 오래되고 낯익은 한 여인이 천천히 일어나 허리를 펴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어나 모두에게 차를 따라주며 잘 잤냐고 물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이미 냉정한 계산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제가 조심스럽게 차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집이랑 상속재산, 내 미래에 대해 생각해봤는데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지쳤나 보다. 모든 걸 차분하게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제주도 은혜네 집에 한 2주 정도 다녀올게. 돌아와서 너희가 말한 대로 서류 처리하자. 민준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너무 서두르지 않으셔도 되는데. 최윤아는 이미 머릿속으로 계산을 끝낸 듯 했습니다. 물론이죠, 어머님. 푹 쉬고 오시면 좋죠. 저희가 집 잘 보고 있을게요. 그리고 어머님 번거로우시지 않게 이 변호사가 서류 가지고 여기로 직접 올 수 있어요. 어머님 신분증이랑 집등기권리증 원본만 있으면 되고 편한 시간에 서명만 하시면 돼요. 그거 편하겠네. 제가 이가 보이지 않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예금 문제도 너희가 같이 은행에 가주면 좋겠다. 난 그런 금융상품은 하나도 모르니까. 당연하죠, 어머님. 그 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이라도 퇴근하고 같이 가요. 저녁에 그들이 장을 보러 나갔을 때 저는 제가 유일하게 믿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수가 와줘. 그리고 네가 회의 때 쓰는 녹음기도 좀 가져오고. 순자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아들 내외가 날 등쳐먹으려고 해. 도움이 필요해. 합법적인 도움이. 1시간 뒤 우리는 제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영숙이는 주먹을 꽉 쥐며 들었습니다. 나쁜 것들.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그들이 원하는 걸 전부 줄 거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제 미소는 차분하고 심지어 지쳐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증거부터 모아야지. 그 후 며칠 동안 저와 영숙이는 집 안부엌과 거실, 유선 전화기에 작은 귀들을 설치했습니다. 그녀는 제 휴대폰으로 몰래 녹음하는 방법도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최윤아가 기대했던 바로 그 역할을 연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쇠를 살짝 잊어버리고 날짜를 2번씩 물어보고 가스레인지 앞에서 당황하는 척했습니다. 그녀가 모든 것이 자기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확신할 만큼만 과장하지 않게요. 어머님, 방금 오늘이 며칠이냐고 물어보셨잖아요. 최윤아는 낯선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그랬니? 미안하다. 기억력이 오락가락하네. 늙어서 그런가 봐. 저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밤이면 벽 너머에서 그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원에 한번 모시고 가야겠어. 민준이가 걱정하는 척했습니다. 초기 증상이라는 소견서라도 받아두게. 당연하지. 최윤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같은 말 반복하시는 거 전부 기록해둬. 그와 동시에 저는 조용히 변호사 3명과 상담을 마쳤습니다. 한 변호사는 위임장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해 주었습니다.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은 절대 서명하시면 안 됩니다. 그걸로 집을 팔고 돈을 인출하고 심지어 요양시설 입소까지 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변호사는 가족 간 사기와 문서 위조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건 이미 형사 사건입니다. 공모하여 서명을 위조하고 재산을 빼돌리려 한 것은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강현 변호사와는 오빠의 유언과 자산 보호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 주말이 끝날 무렵 제게는 머릿속뿐만 아니라 서류로 정리된 계획이 있었습니다. 10월 10일 아침 식사 자리에서 저는 마지막 연기를 펼쳤습니다. 적절한 순간에 눈물을 보이고 목소리를 떨었고 최윤아의 눈에서 승리의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얘들아, 제가 말했습니다. 나 정말 지쳤나 보다. 제주도 은혜네 집에 2주 다녀올게. 25일에 돌아올 테니 그때 너희가 말한 대로 서류 처리하자. 유나야, 짐 싸는 것 좀 도와줄래? 물론이죠, 어머님. 그 애는 이미 제 옷장으로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마침 이 변호사도 그 날짜쯤에 올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날 저는 현관 앞에서 그들을 진심으로 하지만 눈물 없이 안아주었습니다. 택시를 부르고 열린 문틈으로 말했습니다. 집 잘 지키고 있어. 돌아왔을 때 모든 게 제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다. 걱정 마세요. 엄마, 푹 쉬다 오세요. 민준이가 창문에서 소리쳤습니다. 택시는 기차역이나 공항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시내로 가주세요. 서울 호텔로요. 제가 기사님께 말했습니다.
2주치 요금은 미리 낼게요. 결혼 전 이름으로 예약했어요. 호텔 로비에는 날카로운 눈빛의 키 큰 남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진혁입니다. 사설 탐정이죠. 그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영숙 씨에게 간단히 얘기 들었습니다. 제 일은 간단합니다. 그들이 의뢰인의 집에서 무엇을 하는지 사진, 영상, 음성으로 기록하는 겁니다. 합법적으로만 해주세요. 물론입니다. 집 내부 촬영은 소유주이신 의뢰인의 서면,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저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우리는 잠입 지점과 일정, 기록물을 빼낼 방법 등을 논의했습니다. 하루에 15만 원이라는 비용은 저를 놀라게 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여생을 요양원에서 보내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최 탐정은 소리 없이 제 집에 들어가 저조차 찾지 못할 곳에 장비들을 설치했습니다. 저는 호텔 방에 앉아 새로 받은 USB를 손에 쥔 채 제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일부터 그들은 제가 없다고 생각하며 더 자유롭게 행동할 것이고 모든 것이 용서될 거라 믿겠죠? 사흘째 되는 날, 최 탐정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황금 같은 증거가 나왔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최 탐정은 짧게 전화했습니다. 황금 같은 증거가 나왔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박순자 씨. 녹음된 내용은 제 예상대로 흘러갔습니다. 제가 떠난 첫날, 그들은 제 앨범, 식기, 담요, 장난감 상자 등 고물이라 부르는 제 물건들을 창고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마대 자루를 사와 쓸모없는 것들을 차곡차곡 담았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탐정은 호텔로 첫 번째 결과물을 가져왔습니다. 부엌에서 녹음된 최유나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이 변호사님, 내일 서류 가지고 오세요. 네, 우리가 얘기했던 거 전부요. 인감위임장, 진명의 이전 서류, 은행 서류까지요. 남자의 목소리가 무언가 불분명하게 물었습니다. 서명은 기다릴 필요 없어요. 그녀가 비웃었습니다. 필체 샘플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비서가 지난번처럼 따라하면 돼요. 혹시라도 일찍 돌아오면 어떡하냐고요? 걱정 마세요. 제가 떠나기 전에 커피에 수면제를 좀 탔어요. 한 이틀은 몽롱할 테니 그 사이에 우리 일은 다 끝날 거예요. 저는 녹음을 들으며 발끝에서부터 목구멍까지 차가운 기운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명확함 때문이었죠. 더 이상 암시나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녹음 테이프에 담긴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나흘째에는 감정평가사와 부동산 중개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거실 영상에는 테이블과 소파 가장자리가 잡혔고 목소리는 손에 잡힐 듯 생생했습니다. 집 상태가 아주 좋네요. 중개인이 말했습니다. 요즘 시세로는 12억에서 13억 정도 부르시면 됩니다. 한 달 안에 금방 나갈 거예요. 아주 좋아요. 최유나가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빨리 거래를 마치는 게 중요해요. 시어머님이 기억력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서요. 일을 정리해야 하거든요. 위임장은 있고요. 네, 이번 주 안에 나올 거예요. 확실해요. 남편이 외아들이고 직계 상속인이니까요. 닷새째 날이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녹화된 영상에는 민준이가 우리 가족 사진을 상자에 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 학교 사진,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찍은 사진들, 제 낡은 코트를 입고 숨이 넘어가라 웃고 있는 사진까지. 아들은 자신이 5살 때 슈퍼히어로 의상을 입고 유치원 재롱잔치에서 찍은 사진을 들고 물었습니다. 이건 어디에 둬? 버려. 최유나가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쓰레기잖아. 아들은 말없이 사진을 검은 봉지에 넣었습니다. 저는 호텔방에 앉아 손가락이 하얗게 질리도록 USB를 꽉 쥐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행동은 마치 누군가 무거운 군홧발로 저를 짓밟고 지나간 것 같았습니다.
그 후 모든 것은 속도를 냈습니다. 최윤아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중개인과 구매자의 방문 날짜를 논의했고, 민준이는 어떤 서류 초안에 서명했습니다. 그들이 어머님이 마음 바꾸시기 전에 소급 적용해서 처리하자고 속삭이는 소리도 똑똑히 들렸습니다. 최 탐정은 정확하게 일했습니다. 매일 저녁 날짜와 시간, 중요한 내용이 표시된 새 USB를 호텔로 가져왔습니다. 저와 영숙이는 노트북 앞에 앉아 녹취를 듣고 어디가 문서 위조인지, 어디가 공모인지, 어디가 재산 편취 시도인지를 기록했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제 손에 있는 건 단순한 부엌 수다 녹음이 아닙니다. 서명 위조, 위임장, 수면제, 매각 계획에 대한 자백입니다. 박순자 씨, 그건 더 이상 가정불화가 아닙니다. 그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여러 범죄 조항에 해당합니다. 사본을 공유해 주시면 바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계좌와 재산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겠습니다. 중개 활동도 기록으로 남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돌아갔을 때 변호사님이 곁에 계셔 주셔야겠습니다. 경찰도요. 그렇게 조정하죠. 그가 대답했습니다. 날짜와 시간을 정해 주십시오. 원본 증거물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25일 오후 3시로 정했습니다. 그때까지 최 탐정은 음성, 영상, 통화 기록, 얼굴과 이름이 식별되는 메모가 담긴 완전한 증거 패키지를 준비해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 며칠을 마치 연극 리허설처럼 살았습니다. 아침에는 호텔에서 죽을 먹고, 낮에는 짧은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녹화된 영상들을 다시 보며 결정적인 장면들을 골랐습니다. 영숙이는 보온병에 차를 담아와 제 곁을 조용히 지키며 가끔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돌아가기 이틀 전, 최 탐정은 두꺼운 서류철과 깔끔한 봉투를 가져왔습니다. 여기 핵심 증거들입니다. 부엌과 거실 촬영분, 통화 녹취, 중개인 방문, 이 변호사와의 대화, 수면제 자백까지 전부 들어있습니다. 시간과 내용도 모두 정리해 두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말했고 어째서인지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정말 제때에 맞춰주셨네요. 25일 아침, 저는 이상할 정도로 가벼운 마음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가방 속에는 어떤 쇠보다 무거운 USB가 들어있었습니다. 휴대폰에는 영숙이와 변호사의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서류 사본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평범한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묶은 뒤 거울을 보았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자글자글한 67의 여자, 하지만 등은 꼿꼿했습니다. 택시는 정확히 3시에 저를 집 앞에 내려주었습니다. 저는 길가에서부터 바뀐 자물쇠를 보았고 갑자기 폭풍전처럼 고요해졌습니다. 공기는 멈춰 있고 나무잎 하나 흔들리지 않는 그런 고요함. 저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고 주머니 속에서 이름과 날짜가 적힌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것을 느끼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마당의 공기는 폭풍 전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미리 녹음기를 켰고 모든 낯선 억양은 휴대폰 메모리에 기록되었습니다.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최윤아는 제가 이미 아는 그 차가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투거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좀 불러다오.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마당으로 나와 할 얘기가 있다. 그 애는 콧방귀를 뀌었지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아들이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눈은 다른 곳을 향하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저는 마당의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앉아라. 지금부터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듣게 될 거다. 최윤아가 비웃으려 했습니다. 어머님, 연극은 그만하세요. 저희는 이미 결정했다고요. 조용히 해. 저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듣기나 해. 마당은 유리처럼 맑은 최윤아의 목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바로 그날 밤 부엌에서 들었던 속삭임이었죠. 이제는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울려 퍼졌습니다.
걱정 마, 엄마. 할머니 거의 설득했어. 진민준 씨 앞으로 서명하게. 상속 재산까지 합치면 정말 대박이야. 1년 안에 전부 우리 것이 될 거야. 그 다음엔 요양원 보내면 되고. 민준이는 찬물을 뒤집어 쓴 듯 움찔했습니다. 저는 녹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듣게 해야 했습니다. 인감위임장 작성하고 계좌도 우리가 관리할 거야. 민준 씨가 서명할 거고. 그 사람은 날 믿으니까. 만약 무슨 일 생기면 성년 후견인 지정 신청하면 돼. 아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에는 제가 수십 년 전에 들었던 어린아이의 엄마라는 외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침만 삼켰습니다. 잠깐만. 그가 아내에게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뭐야? 어디서 난 거야? 조작이야. 최윤아가 겨우 내뱉었습니다. 이건 가짜라고. 누구든 만들 수 있어? 서두르지 마. 제가 말했습니다. 하나 더 있으니. 두 번째 녹음은 더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같은 목소리였지만 이제는 업무적인 말투였습니다. 이 변호사님, 내일 서류 가지고 오세요. 네, 위임장이랑 명예이전, 은행 서류까지요. 서명은 우리 비서가 따라할 거예요. 샘플은 많으니까. 지난번처럼요. 그리고 제가 떠나기 전에 커피에 약을 좀 탔어요. 네, 네, 가벼운 수면제요. 몽롱할 테니 우리가 시키는 대로 서명할 거예요. 최윤아의 얼굴이 입가까지 파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이걸. 그녀는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아주 간단하지. 제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어디에도 가지 않았어. 2주 동안 시내 호텔에 머물렀다. 그리고 사설 탐정을 고용했지. 집주인인 내 허락하에 합법적으로 집안에 카메라와 마이크를 설치했어. 너희가 말하고 행동한 모든 것. 100시간 분량의 영상과 음성이 전부 녹화되었단다. 얼굴, 날짜, 이름까지 전부. 저는 가방에서 USB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여기 모든 증거가 들어있다. 사본에는 타임코드가 찍혀 있고 원본에는 재판에 필요한 모든 게 담겨 있지. 민준이는 화상을 입은 듯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저는 몰랐어요. 전부 다는 엄마를 상처 주려던 건 아니었어요. 상처 주려던 게 아니라고? 제 목소리는 눈물이 아니라 피로감에 갈라졌습니다. 너는 우리 사진을 버렸고 내 가구를 팔았고 내가 널 키우니 집을 팔기 위한 서류에 서명했어. 그건 실수가 아니야, 민준아. 너희 둘이 함께 걸어온 길이지. 최윤아는 익숙한 달콤한 말투로 상황을 주도하려 했습니다. 어머님, 오해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어머님 재산을 합리적으로 관리해 드리려고 했던 것뿐이에요. 도와주는 거든 물어봤을 때나 하는 거야. 제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약을 타고 서명을 위조하는 건 다른 단어로 부르지. 유나야, 넌 그 단어를 잘 알잖니. 저는 녹음을 멈추고 영숙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 와도 돼. 친구가 받자마자 말했습니다. 마당으로. 응. 시작됐어. 전화를 끊고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더 할 말 있나? 민준이는 어깨를 축 늘어뜨렸고 최윤아는 입술을 실처럼 굳게 다문 채 말이 없었습니다. 분노인지 공포인지 그녀의 손가락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휴대폰을 들고 연락처 목록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엄지손가락으로 이강현 변호사라는 이름을 눌렀습니다. 수화기에서 연결음이 울렸습니다. 이 변호사님,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때가 됐습니다. 이 변호사는 거의 바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박순자 씨, 때가 됐습니다. 마당입니다. 녹취록 있고 USB도 준비됐습니다. 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찰과 공조하겠습니다. 그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영숙 씨 곁에 계시고 어떤 언쟁도 피하십시오. 10분쯤 지났을까 대문이 삐걱거렸습니다. 먼저 영숙이가 들어와
제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 제 떨림이 잦아들었습니다. 그 뒤로 검은 서류철을 든 이강년 변호사와 제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변호사님. 그가 테이블에 서류철을 놓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사람들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아들 김민준, 며느리 최윤아입니다. 이 변호사는 짧은 녹취 파일을 틀었습니다. 바로 그 위임장과 수면제에 관한 내용이었죠. 마당은 얼어붙었고 경찰관들은 서로를 쳐다보더니 한 명이 수첩을 꺼냈습니다. 신분증 있으십니까? 선임으로 보이는 경찰관이 민준이와 유나에게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근거로요? 최윤아는 미소를 지으려 애썼습니다. 당신들 대체 누군데요? 경찰입니다. 그가 신분증을 보여주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었고 녹취 증거가 있습니다. 사설 탐정이 소유주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들을 기록한 증거도 있고요. 마당을 벗어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민준이는 창백해진 얼굴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최윤아는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서 있었습니다. 저는 이 변호사에게 USB와 타임코드가 정리된 목록을 건넸습니다. 그는 훑어본 뒤 제 서명이 담긴 고소장 옆에 놓았습니다. 사기, 사전 공모, 문서 위조, 재산 편취 시도 혐의가 보입니다. 그가 마치 기록을 위해 말하듯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피해자가 고령인 점은 가중처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명예훼손이야. 최윤아가 소리쳤다. 조작이라고. 저 여자가 다 꾸며낸 거야. 진술할 기회는 드릴 겁니다. 선임 경찰관이 차분하게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증거물을 압수하고 언급된 물품들을 확보해야 합니다. 아파트 등기 서류 원본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집에는 사본만 있었고 그들이 그것을 건드렸습니다. 재산은 안전합니다. 이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가 이미 은행과 부동산 중개업체에 의뢰인 주소 및 계좌와 관련된 모든 거래를 중지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영숙이는 말없이 테이블 위에 보온병과 컵을 놓았다. 나는 한 모금 마셨고 목소리는 한결 차분해졌다. 그 사이 경찰관은 인적사항을 기록하고 민준이와 유나에게 휴대폰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민준이는 즉시 건넸지만 유나는 스마트폰을 옆구리에 낀 채 망설였다. 잠금 해제해 주십시오. 경찰관이 말했다. 거부하는 것으로 기록하겠습니다.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요? 그녀가 소리쳤다. 우리한테도 변호사가 있고 백도 있어요. 내 사촌 오빠가 누군지 알기나 해요? 알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가 조용히 대답했다. 그분 성함도 녹취에 나옵니다. 참고인으로 소환될 겁니다. 유나는 갑자기 USB를 낚아채려는 듯 움직였지만 나는 이미 봉투 위를 손바닥으로 덮고 있었다. 경찰관이 반발짝 앞으로 나서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모든 것이 증거자료에 첨부될 겁니다. 정적은 마치 겨울 얼음처럼 날카롭게 울렸다. 민준이는 주저앉아 땅바닥만 쳐다봤다. 유나는 칼날처럼 차가운 시선으로 나를 쏘아보았다. 박순자 씨, 이 변호사가 나지막이 말했다. 카메라 앞에서 진술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내가 대답했다. 압수 목록 확인서에도 서명하겠습니다. 보디캠이 켜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날짜와 이름, 누가 전화했고, 녹취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어떻게 중개인을 찾았고, 요양원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는지 등 모든 것을 짧고 간결하게 순서대로 진술했다.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다. 마지막에 그가 확인했다. 이들의 처벌을 원하십니까? 네. 내가 말했다. 전적으로요. 선임 경찰관이 수첩을 덮고 마당을 둘러본 뒤 민준이와 유나에게 시선을 옮겼다. 수집된 자료에 근거하여 두 분을 체포할 근거가 충분합니다. 저희와 함께 가주시죠. 유나는 움찔하며
허리를 꽂고 싶었다. 날 체포해봐. 후회하게 될 테니까. 경찰관이 한 걸음 다가서며 일회용 장갑을 꺼냈다. 그때 대문에서 발소리가 들리며 또 다른 차가 도착했다. 대문이 닫히기도 전에 사복 차림의 두 남자가 마당으로 들어섰다. 수사팀이었다. 그들 뒤로는 순찰차가 따랐다. 선임 경찰관은 침착하게 자신을 소개하고 절차를 설명한 뒤 모두에게 자리를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유나는 턱을 치켜든 채 뻣뻣하게 버텼지만 입술은 떨리고 있었다. 민준이는 새하얗게 질린 채 계속 시계줄만 만지작거렸다. 증거물을 확보하고 압수하겠습니다. 선임 경찰관이 말했다. 휴대폰, 서류, 아파트와 관련된 모든 것을요. 권리는 고지해드렸습니다. 헌법에 따라 자신이나 친족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녹취록의 핵심 내용을 감정 없이 법률가답게 읊었다. 날짜, 이름, 인감위임장, 수면제, 중개인 방문, 금액. 영숙이는 말없이 내 곁에 서 있었지만 나는 그녀의 어깨를 벽처럼 느낄 수 있었다. 조작이에요. 유나가 이를 갈며 말했다. 조작이고 함정 수사라고요. 우리 변호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모든 주장은 서면으로 제출하십시오. 경찰관이 대답했다. 지금은 압수 및 연행 절차를 진행합니다. 민준이는 스스로 휴대폰을 내밀며 조용히 엄마라고 불렀지만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유나는 완강히 고개를 돌렸다. 그러다 갑자기 테이블로 달려들어 봉투를 낚아채려 했다. 경찰관은 그저 손바닥을 내밀었다. 하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모든 것은 연극처럼 소란스럽지 않고 사무적이고 차분하게 진행되었다. 오직 공기만이 폭풍전처럼 팽팽하게 울렸다. 박순자 씨, 조서 작성이 끝나고 고소장이 접수되자 이 변호사가 나를 돌아보았다. 사건은 정식으로 입건될 겁니다. 은행, 부동산, 통신사에 대한 자료 요청은 이미 발송되었습니다. 제 경험상 이 정도 증거라면 아주 확실한 사건입니다. 끝까지 가주세요. 내가 말했다. 끝까지요. 그들이 순찰차로 연행될 때 유나는 마지막까지 도전적인 눈빛을 보내려 애썼다. 이게 끝이 아니야. 당신은 후회하게 될 거라고. 아가야, 내가 차분하게 말했다. 나는 40년간 이 도시에서 가장 잘 나가는 변호사들 사무실 바닥을 닦았단다. 얘야, 나는 너보다 더 대단한 백을 가진 사람들도 알고 있지. 민준이는 차에 타며 돌아보았다. 눈은 젖어 있었고 입술은 마치 유치원 재롱잔치 때의 그 어린아이처럼 움직였다.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흔들렸지만 녹음 속 그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빨리 진행해. 어머님이 마음 바꾸시기 전에. 돌덩이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차들이 떠나고 담장 위 참새가 나뭇가지를 쪼는 소리가 들릴 만큼 정적이 흘렀다. 이 변호사가 서류철을 덮었다. 확실하십니까? 그는 짧고 사무적으로 하지만 인간적인 온기를 담아 물었다. 확실합니다. 내가 집을 바라보며 말했다. 3년간 내 부엌에서 나를 짓밟도록 내버려뒀어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6개월 뒤 법원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았다. 대한민국 헌법의 이름으로 판사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나는 무릎 위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평온했다. 민준이는 징역 1년 6개월, 고령의 직계존속 대상 사기, 문서 위조, 재산 편취, 미수 혐의가 모두 인정되었다. 주범인 유나에게는 2년 2개월, 공범인 이 변호사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었다. 우리 물건과 돈은 반환되었다. 계좌는 기술적으로 동결되었다가 원상 복구되었고 부동산 매매 시도는 무효가 되었다. 추가로 정신적 피해 보상금 4천만 원도 지급받았다. 이 변호사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이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정한 판결입니다. 그의 봄이 끝날 무렵 나는 불필요한 것들을 팔고 오빠의 유산에서
일부를 꺼내 조용한 동네의 작지만 햇살이 잘 드는 집을 샀다. 아침이면 환경미화원이 빗자루 쓰는 소리가 들리고 저녁이면 옆방집에서 빵 굽는 냄새가 나는 그런 곳. 명숙이는 바로 옆집으로 이사 왔다. 서로 잃어버리지 않게. 그녀는 물방울문에 리본에 달린 대문 열쇠를 건네며 말했다. 우리는 소박하게 산다. 나는 직접 벽지를 고르고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과거가 숨 쉴 수 있도록 사진들을 걸었다. 쓰레기 봉투에서 내가 찾아낸 그 사진. 5살 민준이가 슈퍼히어로 의상을 입고 활짝 웃고 있는 사진도 침대 머리맡에 놓여 있다. 밤이면 나는 불을 끄고 그 남자아이가 아닌 서류 초안에 서명하던 그 남자가 아닌 내가 홀로 키운 그 아이에게 말을 건다. 아들아, 나는 말한다. 엄마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분노 때문이 아니라 정의를 위해서, 복수심 때문이 아니라 너를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야. 어쩌면 네가 출소하면 이해하게 될지도 모르겠구나. 나는 더 부유해지지도 더 가난해지지도 않았다. 약값과 이웃 아이들에게 사줄 빵, 그리고 뜨개지룡 새 털실을 살 만큼만 딱 그만큼. 다만 더 평온해졌다.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에게조차 설명하거나 변명하지 않는다. 나는 단순한 진실을 안다. 사랑은 무조건적이지만 무한정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만약 당신의 집이 숨쉬기조차 부끄러운 곳으로 변한다면 당신에게는 문을 닫고 자신만의 자물쇠를 걸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이것은 동화가 아니다. 나는 가끔 잠에서 깨면 머릿속에서 요양원을 운운하던 유나의 목소리를 듣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다. 그러면 부엌으로가 물을 마신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두려움 속에서 살지 않는다. 나는 내 집에서 산다. 누구도 내 사진을 벽에서 떼어내거나 내 기억을 검은 봉지에 담지 못하는 곳에서. 그리고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다. 상처 입은 손과 꼿꼿한 허리를 가진 67살 여인에게 어울리는 그런 시작. 만약 이 이야기에 교훈이 있다면 아마도 이런 것일 거다. 친절함을 순종과 혼동하지 말라. 노인은 짐이 아니며 인내는 타인의 계획에 대한 서명이 아니다. 그리고 돈을 위해 가족을 짓밟는 자들은 언젠가 어머니의 용서가 아닌 법과 자기 자신의 공허함과 마주하게 된다는 것.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나이와 사는 곳을 남겨주세요. 누가 우리를 보고 있는지 아는 것은 중요하니까요.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앞으로 더 많은 실제 인생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